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챕터죠. 영업 실무 10문제에 대한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 실무 쪽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수익증권 저축 약관이라는 게 나오죠. 갑자기 수익증권 저축은 뭐야? 라고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의 모체다. 펀드의 어떤 시조다, 시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 약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공부하는 건 수익증권 저축 약관이라고 쓰고 펀드 약관이라고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관련 세제. 여기서 이제 영업 실무 안에 넣어 두었네요. 그래서 세제 내용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판매 프로세스 간단하게 체크할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순서, 이렇게 나열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죠.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한 5문제 이상 나오고요. 나머지 간략간략하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수익증권 저축 약관 이제 세부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조부터 순서대로 이제 쭉 보면 1조는 저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증권 저축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냐? 수익증권 저축은 판매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일단 받아요. 저축금을 받아. 그다음에 수익증권을 매입한단 말이죠. 판매사. 그리고 보관 관리해 주는 거죠. 보관 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펀드라는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이 유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그래서 이 약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증권 저축 약관, 저축자와 대량적, 반복적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보통거래 약관의 성격이다. 수익증권 저축 약관은. 뭐 이런 문구들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실명거래. 우리 금융실명법, 금융실명제다, 그죠? 그래서 저축자는 당연히 실명, 가명이나 허명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장동건, 원빛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축 가입할 때 안 됩니다. 자,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와 그 밖의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 뭐 은행 가봐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은행 직원이나 내가 증권회사 직원일 때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축계약의 성립. 자,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돈,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저축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거 중요한 문구입니다. 저축계약은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 자,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 저축 통장, 뭐 증서를 줘도 되고요. 상품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 거래용 카드 주는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수익증권 저축 통장을 교부한다. 가입했으니까 통장 줘야죠, 그죠?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 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저축자가 저 어떤 거 가입할, 이거는 은행 저축을 생각해봐도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저축할지, 그죠? 정해야죠. 그 다음에 저축기간은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축기간은 내가 가입일이 아니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축의 종목 및 종류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별표 한 35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익증권 저축은 크게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구분합니다. 임의식과 목적식. 그리고 목적식은 다시 거치식과 적립식, 그리고 목표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저축의 종목,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는 임의식과 크게 목적식으로 나누고요. 목적식은 다시 거치식과 적립식과 목표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수익증권 저축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럼 답은 뭐예요? 무조건 임의식이죠. 그죠? 나머지는 목적식이니까. 그럼 임의식과 목적식의 차이는 뭐냐? 임의식은 말 그대로 임의, 저축 기간, 저축 금액,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축자 마음대로 낼 때 내고 싶을 때 내고, 차고 싶을 때 찾고, 이런 게 임의식이고, 목적식은 저축 기간이라든지, 저축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해놓고 하는 게 이제 목적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정하고, 거치식, 한 방에 목돈을 거치하는 거.
적립식,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거. 그다음에 목표식,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축기간 내에 저축하는 거. 이거죠. 이렇게 되죠. 일단 이거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딱 암기를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임의식. 그럼 이제 임의식, 저축금의 인출 요건이라든지 저축기간이라든지 저축금액, 저축 목표 금액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내고 싶을 때 막 내다가 찾고 싶을 때 찾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죠?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 환매 수수료 요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매 수수료는 당연히 다 부담해야 될 거다. 그죠? 만약에 90일 이내에 이익금의 70%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찾을 때 그 찾기 90일 전에 있었던 그 금액의 어떤 수익금은 그죠? 환매 수수료로 빠져나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환매 수수료는 내지만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식은 반대로 인출 요건이나 저축기간, 저축금액이나 저축목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치식 보면 거치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수익금 인출식과 일정 금액 인출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약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하는 거는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돼. 임의식은 그런 게 안 돼요. 임의식은 언제 들어온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금만 뭐 일부 수익금만 이렇게 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거치식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익금 인출식. 일정 금액 인출식은 말 그대로 정한 일정 금액 읽어볼게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금액이 이제 수익금이 그 금액에 해당되면 수익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이런 방식이에요. 어쨌든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거치식은. 자, 그리고 이제 적립식은 크게 또 정액적립식과 이제 자유적립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액적립식이 말 그대로 우리 적금 같은 거죠. 그래서 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저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아니면 우리가 좌수로 뭐 몇 좌 이렇게 정해가지고 매월 저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매월 저축하는 방식. 별거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6개월 이상 미납 시 14일 이상 추가 납입 요구 후 해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안 냈어. 6개월 동안. 매월 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안 냈으면 이제 14일의 기간 동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4일의 기간 동안 돈 내세요. 돈 내세요. 14일 동안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내.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해지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유적립식은 저축기간은 정하는데 매월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말대로 자유 납입하는 거예요. 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이 자유적립식입니다. 자,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인데 수시로 중요한 건 목표식은 목표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문구 두 개 중요합니다. 자, 목표 금액이 중요하니까 만기일인데 목표 금액에 미달되었어. 그러면 저축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반대로 저축 목표 금액이 만기 이전에 달성돼 버렸어. 그러면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저축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딱 못 박으시면 이 문장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대요. 그죠? 목표식은 요 내용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역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 목표 금액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 목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수익증권 저축은 그죠? 회사와 이제 저축자가 요청하면 그죠?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봤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보시라고. 그래서 임의식은 동일 계좌 추가 납입 한 계좌에 계속해서 당연히 임의식이니까 넣고 싶을 때 계속 넣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거치식은 거치잖아요. 한 번만 내는 거잖아요. 동일 계좌 추가 납입은 불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인출은 임의식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뭐 어떤 게 수익금 어디서 얼마큼 수익이 난지 모르니까 막 그냥 고객 마음대로 내니까. 하지만 거치식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보시면 그죠? 거치식은 가능해.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직접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 부분 말로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부분입니다. 여기 저축의 종목 종류.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저축금의 납입 부분입니다. 자, 저축자는 현금만 가능하다. 틀려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 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뭐 계좌 송금, 계좌 대체 포함해서 말입니다. 포함해서. 그죠? 이런 것들 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임의식은 저축금액 및 기한에 제한이 없다 그랬다. 그죠? 없고. 목적식의 경우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을 정해야죠. 당연히. 뭐 변경신고로 변경은 가능하고. 판매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서 성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쓰지 말고.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이건 이제 수익증권 사야 되는 거니까. 매입 전까지 저축금을 쓰지 마라. 그리고 판매사는 그 저축금, 아직까지 수익증권 사지 않은 저축금, 현금이 판매회사 통장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자 생기잖아요. 따라서 저축자에게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저축금 이용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저축자는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는 게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변경했을 때 월간 매매 내역 등 통지 시 함께 통지해줘야 되고 저축자가 원할 경우 불리하게 변경했을 때 변경 전에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해줘야 된다라는 거. 저축금 이용료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8조 수익증권의 매입입니다. 자, 이제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한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회사는 한 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둘 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 단위 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뭐 그렇다.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문장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거래 등의 통지 중요하죠.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그리고 이 영업 실무도 마찬가지로 열문항이 나오기에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읽고 있는 내용들이 다 시험 지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체결 즉시입니다. 즉시 매매 유형, 종목, 뭐 샀는지, 품목, 수량, 얼마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모든 비용, 그죠? 이런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다음에 그 밖의 거래 내용. 그래서 매매 유형, 종목, 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체결 즉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증권, 펀드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이거 체크하죠.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원금, 판매 예상 금액, 총보수와 판매 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는. 그죠? 다음에 판매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이제 통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SMS 등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면 된다라는 거. 단, ETF, MMF, 사모펀드 또는 평가 기준일의 평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이제 저축자, 그죠? 아니면 통지받기를 지가 원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영업점에 비치해 놓거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퉁칠 수 있다. 다시 어떤 거? ETF, MMF, 사모펀드, 10만 원 이하자 거부자, 그죠? 이렇게. 다음에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 성립 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사전에 요거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달력입니다. 여기에 의한 계산, 달력. 이제 날짜 계산할 때. 자, 우리가 저축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제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자,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그러니까 저축 기간을 1년 또는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월 5일 날 가입했어요. 3월 5일부터 6개월 가입했어. 그러면 9월 5일 날이 해당 일이다라고 하면 이날 만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8월 30일 날 가입했어요. 8월 30일 날. 그래서 6개월 가입했어. 그러면 6개월 후면 원래는 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2월 30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2월 28일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라는 거죠. 없을 때는. 2번은 그 말입니다. 다음에 저축 기간을 1단위로 정한 경우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해요.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하면 만료일 다음 영업일입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 왜? 최초 매수일부터 계산해서 그래요. 그래서 3월 5일부터 5일이다라고 하면 3월 5일, 6일, 7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9일, 그죠? 그 다음 날, 즉 10일이 만료일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오늘 가입했으면 5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일이 맞는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최초 매수일부터 계산하니까. 그러면 5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다음 영업일인 10일 만기 지급일로 한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말로 할 때는 요 말 잘 연계지어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축자의 우대사항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우대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환매 수수료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쭉 읽어보면 다. 그래서 저축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의 경우, 그래서 뭐 거치식이나 적립식 이런 거, 목표식. 저축기간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원래 사실은 보면 1년이면 내가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넣었다라고 친다면 요 마지막 달에 낸 거랑 그 전 달에 낸 거, 뭐 9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라고 한다면 원래는 임의식이었다면 요 세 녀석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가 있을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그죠? 목적식이라서 이거를 만기를 채우고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는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아이들도 안 받겠다. 면제한다라는 거고 1년입니다. 1년. 목적식. 다음에 거치식 저축의 경우 일단 저축기간 중에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이익금,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익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역시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서 소규모입니다. 그죠? 소규모.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지. 요거 가입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선취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그 상품에 선취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또 그 수익증권을 다시 이제 환매할 경우에는 후치 판매 수수료 및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해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추천하는 거를 그대로 다시 가입한다면 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한 거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와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줄게입니다. 그죠? 다음에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내 이제 수익증권을 넘길 때 누군가에게 돈 받고 팔 때 저축자 간의 과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제 세금 부분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 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다시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건 이제 결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이제 이걸 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양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세금 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 자금으로 역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할 때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 수수료는 연 2회 하나여 면제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연 2회입니다. 이럴 때는 2번. 왜? 세금 정산을 몇 번이나 한다고 1년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번만 해줘도 충분한 거죠. 연 2회입니다. 자, 그렇게 저축자의 우대 부분 역시 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재산의 인출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죠? 우리 앞에서도, 법규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저축자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데, 참고로 그냥 이런 말 한번 알아두세요.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고객이 10만 원씩 이렇게 냈는데 20만 원 달라고 하면 먼저 납입했던 이 돈부터 지급한다는 거죠. 출급해서. 먼저 들어갔던 돈을 먼저 뽑는다.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하고 나면 이제 후입선출법인데, 결산하고 나면 그 전에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참고로, 어쨌든 이거 2번 지문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 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렇구나.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어려운 말 없으니까. 다음에 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냐? 아까 정액적립식 저축자 경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죠?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래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규약에 따라서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축계약은 해지한다. 다음에 사고 변경 사항 등의 신고입니다. 우리 뭐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해야죠. 그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멸실, 넣고 세탁기에 돌렸거나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해야 된다. 자,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신고해라. 자, 그리고 이제 통지의 방법입니다. 자,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땐 통지하면 되겠다.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앞에 통지에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담보로 설정한다. 질권. 그래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는 걸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걸 저당 잡는다라고 하죠. 할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 동의를 필요하다. 우리가 그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행의 예금도 은행의 동의를 얻어서 은행 예금을 남한테 팔 수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잘 없죠. 뭐 예금을 팔 일은 잘 없으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동의가 필요하다. 판매회사의 동의가. 자, 요렇게 하면 우리 이제 수익증권 저축 약관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5문제 이상 정도 나오니까요. 각기 이제 문장들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는 펀드 관련 세제 부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뭐 세무사 시험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세제에 대해서 뭐 깊숙이 공부할 건 아니고요. 우리 펀드와 관련해서 간략간략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어려우니까요. 얕고, 그죠?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금융상품이잖아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은행 예금 같은 거 가입했을 때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제 이자소득.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득세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대부분 근로소득 있다, 그죠? 아니면 뭐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 있고, 한번 중간 거 펼 뻔했네.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거든요. 어쨌든 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에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회사에서 배당을 준다. 배당소득이거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시작이자 끝인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즉 국내나 국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결론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 살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제 이자소득,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반대로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예금으로부터의 이자, 채권으로부터의 이자, 그래서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 말이 끝나면 다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이제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이자소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시험 점수 주려고 내면 그 특이한 4가지 아이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자소득이 아는 걸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에요. 그래서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이지만 이자소득이다. 금전사항에 대한 대가가 아니지만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인데 아래 제외라고 되어 있죠. 아래 가나다는 비과세예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10년 이내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하면 이제 이자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차익. 그러면 어떤 게 비과세냐? 요 부분도 요거는 이제 금융자격증 시험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펀드에서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숫자 제가 노란색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번은 가는 거치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거치식 저축성 보험은 총 납입금이 1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1억 원 이하이고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한 1억 원 이하의 거치식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다음에 이제 나는 적립식입니다. 나는 적립식. 그래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인데 역시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일단 기간은 10년 이상 넘어야 돼요. 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납입 기간 5년 이상. 기본 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 매달 보험료가 똑같아야 되고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 미리 내는 거. 그러니까 월납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내는 것도 6개월 이내만 미리 낼 수 있고 그죠? 선납 기간 6개월 이내. 그리고 월 보험료 역시 금액이 150만 원 이내여야 되겠다. 150만 원. 거치식은 총 1억 원이고 그죠?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내. 이거를 다 만족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역시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달 150만 원씩 내면서 그죠? 10년 이상 넘어가면은 요거 비과세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종신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인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받지 않고 그리고 사망하면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하고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가 그러니까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역시 비과세다라는 거죠. 좀 많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체크한 거 요거 위주로 좀 조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가나다는 비과세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해보면 이제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일단 10년 이내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 공제 외에 초과 반환금이라는 거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은행이 아닌데 돈 빌주고 이자 받는 회사가 그런 아이들은 다 이자소득이다라는 거죠. 이자소득이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 사채,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채권인 거죠, 그죠? 그런 녀석으로부터의 이익, 뭐 ELB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가 연계 채권, 에쿼리 링크드 본드, 그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사항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그리고 파생상품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대표적으로 ELD라는 게 있죠. 주가 연계 예금. 예금인데 주식의 가격에 연동되어서 뭐 수익이 조금 나는. 그래서 에쿼리 링크드 데파짓이라고 있다. 그죠? 요런 아이들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이자 소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지분 투자에 대한 분배금, 이익의 분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당소득. 그래서 이것도 무슨 배당 또는 분배금. 그래서 회사로부터의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의제 배당,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 인정 배당, 배당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것들 다 배당으로 끝났죠. 배당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결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은 뭐 어떤 형태든 일단 다 배당소득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1번, 2번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분배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역시 1번부터 3번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인데 이때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ELS, 에코리 링크드 시큐리티, 중가연계 증권,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y,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 가끔 출제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방금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배사 근연기라고 주로 잘 외우라고 시키죠. 2배사 근연기. 글자만 따서.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해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 합쳐서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종합소득세 제도예요. 근데 우리 이제 직장인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는 뭐 치킨집 하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끝나면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하고 그죠? 저 국세청에 그거 사이트 그죠? 딱 뜨면 이제 딱 처리해가지고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2월 달까지 다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3월 달 월급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죠. 그죠? 결정세 계산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옵니다. 그거랑 내가 이미 낸 세금 우리 갑근세라고 해서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요. 매달 내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죠. 그래서 12달 동안 낸 세금 그거 합친 거랑 내가 이미 낸 세금 이제 계산해가지고 연말정산에서 내가 냈어야 될 세금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그게 연말정산.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게 일단 대부분 이제 돌려받죠. 일반적으로 진짜 신입사원이고 총각이고 뭐 이러지 않는 한 그죠?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 줄 알고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연말정산 하는데 와 토해내더라고요. 제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한 8만 원대 8만 원이라는 8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 토해낸 것 같아요. 제가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다른 우리 높으신 분들은 다 돌려받는데 저 짬안 되는 우리 소위 나부랭이는 토해내더라고요. 어쨌든 네. 자, 종합소득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얘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따로 분류과세한다라는 거죠. 분류과세. 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만 발생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했을 때, 그죠? 뭐 주식 매매 차익이나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거 과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건 따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걸 분류과세.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은 아까 우리 2배사 근연기 중에 사실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원칙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은행 예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 예금에 가입해가지고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 다 안 주죠. 이자 소득세 15.4%. 그래서 이자 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걸 원천징수 세율 14%예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이거의 10%, 그러니까 1.4%, 15.4%죠. 그러니까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내
이자에서 15.4% 이자 소득세를 떼가지고 알아서 나라에 납부해. 그럼 나는 84만 6천 원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래서 그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과세는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인 거죠. 끝나는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상이면,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얼마여야 돼? 지금 이자가 엄청 낮은데, 그죠?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우리 이자 소득세, 우리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겠다. 얼마? 기준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거 기준금액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그냥 요걸로 14% 곱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겠다. 종합소득세율이 뭐 6, 15, 24, 35, 45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간부터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죠? 더 많이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자마자 바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종합, 혹시 부모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접었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는 걸 배웠어. 종부세. 부모님 그러면 종부세 내세요? 안 낸대. 그때 알았죠.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구나.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대로 하면 2천만 원까지는 14%로 과세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빼야 되겠죠, 요거. 2천만 원 요거 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기본세율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식이 하나 더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죠.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제 연금을 타시는 분이지. 연금을 타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자를 타시는 분,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한 2,5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셔.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분은 그러면 기본대로 하면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까지는 14%, 그죠? 280.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야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500만 원은 그냥 6%인 거라. 그럼 30만 원이죠. 그러면 270만 원이에요. 원래라면 2,500에 14%라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다. 그죠? 14%니까 얼마야? 4, 5, 20, 4, 2, 8. 2, 4, 8, 2, 1, 2. 380만 원인가요? 어쨌든 더 커야 돼.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래서 요 두 개,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냥 금융소득은 14%로 하고, 그리고 다른 소득은 이제 금융소득을 뺀 다른 소득은 이제 해가지고 두 개 비교해서 큰 금액을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FP 시험에서는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시험 문제로 안 나오니까 이 식은 그냥 참고로 그렇구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괜히 또 질문하시지 마세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예외적인 금융소득은 뭐 무조건 종합과세래요. 어쨌든 이렇게 금융소득은 과세된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뭐만 알면 된다. 일단 핵심은 2천만 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이제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것들 나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별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말은 알겠죠, 그죠?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가지고 나라에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신탁 형태하고 투자 회사의 이익을 나눠가지고 일단 우리들이 가입할 때는 투자 신탁 형태건 펀드가 투자 회사 형태건 우리는 일단 원천징수 당합니다. 우리는 원천징수 당해요. 우리가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금융법인은 반대로 금융회사가 본인들이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본인이 뭐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금융법인은. 근데 이 내국법인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투자 회사 형태의 펀드라면 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3. 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설 보면 우리 이제 집합투자기구 관련해서는 펀드 단계, 그러니까 펀드 운용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용 단계와 그리고 이제 투자자 단계, 투자자가 이제 자기 돈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로 구분했을 때 펀드 단계에서 별도의 과세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결론. 운용 단계에서 나라에서 따로 세금을 바로바로 떼지는 않아요. 대신 어디에서 세금을 뗀다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단계에서 그냥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그게 끝이다라는 거죠. 펀드 관련해서는. 그죠? 그래서 배당 소득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펀드가 아닌 다른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겠죠. 그게 이자와 관련된 거면 이제 금전에 사용됐다면 이자 소득, 그죠? 그다음에 분배 수익의 분배 성격이라면 지분의 수익의 분배 성격이라면 배당 소득 이렇게 과세하겠죠. 단 변액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결국 이 이자 소득이겠죠, 그죠? 으로 과세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요것만 뽑아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자, 우리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소득세법에서 바라보는 이 집합투자기구,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뭐냐?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여야 되고 그 법에 따라야 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산 및 분배. 그래서 시작 금액이 1000자당 1000원이라고 그랬죠. 이 펀드가 수익 나가지고 1300원이 됐어. 1년째.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1000원으로 바꾸면서 좌수를 1300좌로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1000원, 1000자당 1000원짜리 1300자 들고 있는 거나 1000자당 1300원 하는 거 들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결산, 그리고 요게 재분배인 거죠. 300자 더 늘려주는 게. 그리고 다시 이제 1000원으로 조정하고 또 출발하고. 요거를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우리가 펀드가 바라보는 적격한 집합투자 기구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잘 숙지해 두세요. 다음에 집합투자 기구가 1번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이제 소득세법에서 바라보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거지. 그러면 다음에 따라 구분을 해서 과세하는데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그러니까 조합은, 그죠? 투자신탁이랑 조합은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서 소득별로 과세하겠다는 거고. 회사 형태는 쭉 보면 회사 형태랑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즉 PEF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회사로부터의 이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입니다. 손해와 이익이죠. 손해도 마찬가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 이게 뭔 말이지? 잠깐만요. 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제외예요. 뭐 채권. 그러니까 상장 채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나 이런 게 해당되겠죠. 다음에 외국 집합투자기구 주식이나 수익증권. 다음에 벤처기업. 이건 이제 두 개는 이제 아닌 거. 이제 포함되는 거. 포함하지 아니하는 건 상장된 증권, 기업리를 제외한.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 벤처기업의 주식, 투자지분. 다음에 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펀드가 상장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상장 채권에도 투자를 했는데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상장 주식에 투자한 거는 여기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배당을 받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이거를 처분을 했는데 매매 차익이 상장 주식은 마이너스 500만 원, 채권에서는 뭐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매매 차익이 생겼다 칩시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펀드의 운용 수익은 실제 수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손해가 났어요. 그죠? 손해가 났는데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다음 같고 가나다에 해당하는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겠다. 계산할 때, 세금 부과할 때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손해나 이익이니까 이 녀석은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날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바라보는 이 펀드의 이익은 플러스 400만 원인 거예요. 세금이 과세될 수가 있는 거죠. 과세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은 이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이 소득은 바라보지 않는다. 없는 걸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겠죠. 이익은 수수료 빼야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가끔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아니면 말로 이렇게 나오면 요 녀석들이랑 요 그냥 문장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소득의 수입식입니다. 언제 내가 받은 걸로 치느냐. 왜? 받았으면 이제 납세 의무가 생기니까. 그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돈 받은 날. 다만 받지 않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고 그냥 원본에 그대로 투입한다, 재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그죠? 그때가 수입식이다라는 겁니다. 수입식이. 뭐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니까 한두 번 읽어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양도와 세금.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배당소득.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양도소득이건 뭐 이익이건 어쨌든 다 뭐다? 배당소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렇죠? 세제는 그래서 우리 복잡한 거 들어가지 말고 알려드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펀드 판매 프로세스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펀드 판매 프로세스는 각 단계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으셔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 가볍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가 투자자 정보 파악 단계죠. 일단 1단계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권유 준칙도 보면은 KYCR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해 가지고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 단계를 거부하는 투자자라면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투자자가 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 뭐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2단계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죠? 위험 등급 분류 체계대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뭐 적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3단계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이제 선정하겠죠. 그래서 본인 성향보다 높은 등급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역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단계 펀드에 대한 설명. 이제 선정했으면 이제 설명해줘야죠. 그죠?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가지고 설명 의무를 준수한다.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5단계 투자자 의사 확인입니다. 이제 가입하실래요? 자, 근데 여기서 신규 투자자 또는 고령 및 초고령 투자자가 ELS와 같은 이제 파생결합증권 있죠. DLS 이런 것들, 좀 위험한 것들 가입하려고 하면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적합한지. 누구? 신규 투자자, 고령 및 초고령 투자자. 이해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음에 6단계. 이제 가입했으면 사후 관리해줘라. 심플하죠?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체크할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영업 실무 10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와, 또 많다 이럴 수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양이 10문제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규도 10문항이고 여기도 10문항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꼼꼼하게 안에 문장들 더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